여러분, 라나입니다. 오늘은 금에 대한 얘기를 좀 하겠습니다. 여러 CIA 자금 유출과 국제 금 밀수 네트워크, 금계 303개가 드러낸 보이지 않는 자금 시스템과 금괴, 비자금, 숨겨진 그런 네트워크, 그런 얘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CIA 고위 관리의 집에서 4천만 달러가 넘는 금괴와 현금이 발견되었죠. 그런 사건이 있었습니다, 최근에. 그래서 이 사건은 단순한 횡령 사건이 아니에요. 금을 따라가자 국제 밀수망, 분쟁 지역, 비밀 자금, 그리고 세계 곳곳을 연결하는 딥스의 거대한 그림이 모습을 드러내는 사건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데이빗 러시 사건이 보여주는 숨겨진 금의 세계를 오늘 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 은 관심들 많으시죠? 근데 그러한 관련으로 이런 소식이 나왔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오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표면적으로 드러난 얘기는 단순한 비리 사건에 불과해요. 그렇지만 이제 데이빗 러시라는 사람이 CIA 고위 관리였는데 최고 수준의 기밀 접근 권한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2025년 11월부터 2026년 3월 사이에 엄청난 양의 작전용 금과 외화를 요청했습니다. 그는 이것이 자신이 담당하는 현장 작전에 필요하다고 했고, 실제로는 안전한 보관 시설이나 작전 지역으로 가지 않았고, 현재 시세로 한 4천만 달러가 넘는 1kg, 금괴 303개, 현금 200만 달러, 그리고 수십 개의 고급 시계가 버지니아 페어팩스 카운티에 있는 그의 집에서 발견되었습니다. 2026년 5월 18일에서 19일 사이에 FBI가 압수수색을 진행했는데 내부 CIA 조사 이후 래드클리프가 바로 FBI로 넘긴 사건입니다. 래드클리프는 CIA 국장 이름이에요. 그래서 이 CIA 가진 이 러시라는 사람은 자신의 경력도 조작을 했습니다. 학위를 부풀려서 말을 했고 해군 파일럿 경험도 허위 사실이었습니다. 그리고 평범한 사기꾼 정도 수준을 훨씬 넘어선 일이었죠. 그래서 하지만 이것은 사람들이 보도록 허용된 표면의 이야기일 뿐이다 라고 말을 합니다. 더 깊은 구조는 훨씬 더 추악한 사실이 숨겨져 있는데 러시는 민감한 자금 계정을 감독하는 관리 역할을 하는 사람이었고 그 계정들은 공식 비밀작전 자금과 공개되지 않은 특수 접근 프로그램 자금이 섞여 있는 구조예요. 이런 자금 흐름은 원래부터 흔적을 남기지 않도록 설계되어 있었고 디지털 송금은 기록이 남기 때문에 금과 실물 자산이 장부 밖으로 움직이는 방식을 사용했던 겁니다. 제가 왜 딥스가 오랫동안 사용했던 블랙버짓, 비밀 예산 얘기를 했죠. 그러니까 그들은 장부에는 기록이 남지 않는 돈을 그런 식으로 움직인 겁니다. 이게 그 소리예요, 여러분. 그래서 그가 요청했던 이 러시라는 사람이 요청한 금은 나중에 부인할 수 있는 그러한 가능한 작전 자금 지급 방식과 정확히 같은 패턴을 따르고 있었고 정보원이나 중개인 혹은 특정 지역 비상 자금으로 사용되는 구조였습니다. 그리고 수천만 달러 규모의 실물금이 움직였다는 것은 단순한 절도가 아니라 장기 비상 자금이나 회색 지대 영향력 작전을 개정해서 자산이 빠져나갔다는 의미로 볼 수가 있습니다. 이거는 우연한 범죄가 아니라 체계적인 자금 유출이었고 작전상 필요하다는 말 한마디로 정상적인 감사 절차를 우회하는 방식이죠. 그래서 중간급에서 고위급 관리자들이 블랙버짓, 비밀 예산이라고 그렇게 번역할게요. 그래서 그 블랙버짓 자금을 개인 은퇴 자금이나 협상용 자산처럼 사용하는 더 큰 패턴의 일부였던 거예요. 러시가 근무했던 시기는
2020년 그래서 러시아가 국무했던 시기는 2020년 이후 자금 흐름 검토와도 겹치는데 그 흐름 속에는 국내 영향력 작전이라든가 계약업체 리베이트, 해외 자산 은닉을 위해서 우회 조직으로 흘러간 오래된 네트워크들이 있었습니다. 그 금은 길거리 뇌물용이 아니고 고위급 거래나 향후 숙청 가능성에 대비한 개인 탈출 자산 성격이 있어요. 개인 탈출 자산 성격. 그러니까 이제 나중에 이제 숙청될 거를 대비해서 자기가 탈출할 때 써야 되는 돈 같은 그런 성격이다 이거죠. 그래서 정부, 군, 언론까지 연결된 더 큰 네트워크도 존재한다. CIA 내부의 구획화 시스템은 완전히 무너져 있고 러시아는 거의 20년 동안 허위 경력을 가진 채 활동을 했습니다. 거짓말 탐지, 신원 재조사, 재정감사 모두 경고 신호를 놓치거나 무시했습니다. 이건 단독 사건이 아니고 비슷한 인물들이 작전 부서와 지원 부서 곳곳에서 조달 비리와 영향력 거래를 숨기고 있었습니다. 금 이동은 방위산업 계약업체들과도 연결돼 있었고 이런 실물 자산은 전진 작전 계정을 이용한 유령 물류망을 통해서 세탁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러시아는 그 흐름 전체를 볼 수 있는 위치에 있었고 단순히 일부를 빼돌린 수준이 아니라 접근 권한 자체를 돈으로 바꾸고 있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이 한 사람의 예를 통해서 이 딥스의 부패 상황과 어떻게 그들이 돈을 빼돌리고 블랙버짓을 썼다는 것을 알 수 있는 기회라 제가 오늘 이 한 사람의 사건을 통해서 조명하는 이 내용을 여러분들한테 설명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언론은 이것을 가짜 이력을 가진 개인 범죄자 정도로 다루고 있는데 하지만 실제 핵심은 이런 절도가 더 큰 시스템을 유지시킨다는 점입니다. 제가 이런 얘기를 하고 싶어서 이 방송을 하는 거예요. 내용을. 원래 진짜 작전에 사용되어야 할 돈이 싱크탱크 영향력 사업, 싱크탱크는 연구소라고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영향력 사업, 언론 계약, 개인의 부의 축적 구조로 다시 흘러가고 있었습니다. 그게 진짜 작전에 사용되지를 않고 아직까지 이 자금이 어디로 흘러갔는지 국내 선동 조직이나 해외 우회 조직에 사용되었는지는 거의 보도되지 않았습니다. 이 사건은 아프가니스탄 철수 이후와 팬데믹 시기 급증한 블랙버짓 구조 전체를 감사하는 과정 속의 일부였다. 이렇게 아시면 됩니다. 비슷한 사건들 속에서는 고위 인사들이 암호화폐, 귀금속, 무기명 자산 등을 비상금고에서 빼돌린 일도 있었습니다. 그 CIA 국장 래클리프가 FBI로 넘겼다는 것은 백악관 차원의 압박이 CIA에 들어가고 있다는 신호처럼 보시면 됩니다. 더 큰 구조 개편 전에 이런 문제들을 드러내려는 움직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러시아의 요청에 서명했던 사람들, 재정 감독 과정에서 눈 감아준 인물들까지 함께 조사 대상이 될 것이고 원래 블랙 프로그램은 외부 감시를 최소화한 채 실제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겁니다. 하지만 그 불투명성이 결국 기생 구조를 숨기는 완벽한 가림막이 되어버린 거죠. 이 정도 규모의 금 은닉은 단순한 탐욕의 문제가 아니고 작전 체계 자체를 약화시키는 일이라고 보면 되고 실제 현장 자산을 약하게 만들고 우선순위 임무를 굶주리게 못하게 해서 결국 거대한 권력 구조를 유지시키는 연료가 되고 있었던 거죠. 러시아는 더 큰 무리 속에 스몰 피쉬, 작은 물고기에 불과하고 그가 체포된 이유는 이제 시스템이 내부를 드러내기 시작했기 때문에 체포가 된 거예요. 더 깊은 곳에는 훨씬 더 큰 돈을 움직인 인물들이 있겠죠. NGO라든가 해외 금융 구조, 긴급 권한 시스템을 이용해서 막대한 자금을 옮긴 사람들이 될 것입니다. 러시아 집에서 나온 금은 앞으로 다가올 기밀 해제와 개혁 움직임 전에 자산을 지키려는 전략의 한 단면처럼 보이죠. 그래서 사람들에게는
이러한 단순한 불법의 금 채굴 문제처럼 설명을 하지만 실제로는 블랙버짓 그 비밀 예산, 분쟁 세력, 카르텔, 영향력 네트워크를 먹여 살리는 완전히 통합된 공급망이고, 러시 집에서 나온 4천만 달러 규모의 금은 그 병이 자체가 아니라 등상에 가까운 거죠. 실물 금은 추적하기가 어렵죠. 이동이 쉽고 장부 밖에서 거래에 완벽하기 때문에 계속 사용이 되는데, 바로 그런 구조가 국내 작전, 대리전, 엘리트들의 자산 보호 시스템으로 이어지고 있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또 가장 큰 흐름은 아프리카에서 UAE 아랍에미레이트죠. 특히 두바이로 향하는 경로인데 매년 수백억 달러 규모의 금이 움직이고 있습니다. 콩고 공화국, 수단, 부르키나파소, 가나, 말리, 니제르 같은 지역의 분쟁 지역과 소규모 광산에서 나온 금이 국경 통제가 약한 지역을 통과하는 겁니다. 우간다, 루안다, 차드, 케냐, 토고 같은 경유지를 이동한 뒤에 원산지 금으로 다시 표시되는 것입니다. 그 이후 항공이나 선박으로 두바이로 들어간 거예요. 2024년 아랍에미레이트는 아프리카산 금 약 748톤을 수입했습니다. 전년보다 18% 증가한 규모인데 그중 상당수는 신고되지 않았거나 허위 신고된 물량이에요. 두바이에서 다시 정제된 뒤에 스위스나 인도, 유럽 등으로 재수출됩니다. 수단의 다르푸르 지역 ARSF 통제 광산에서 나온 분쟁 지역에서 나온 금은 사막을 경유해서 차드로 이동한 뒤에 은자메나를 거쳐 두바이로 향했던 겁니다. 그 돈은 무장 세력들 있죠. 헤즈볼라니 하마스니 하는 그런 무장 세력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무장 세력을 유지시키는 데에 그 돈이 쓰여지고 자금을 세탁하는 데도 사용됩니다. 남미 지역의 흐름도 존재하는데 베네수엘라, 브라질, 아마조나스와 호라이마 지역, 가이아나, 콜롬비아, 페루에서 불법 채굴 금이 움직이고 있습니다. 오리노코 광산지대와 야노마미 원주민 지역에서 나온 금은 비밀 활주로, 강 운송망, 국경 도로를 통해서 이동이 됩니다. 최근에는 브라질과 가이아나 금이 오히려 베네수엘라로 들어가 세탁된 뒤에 판매되는 흐름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보아비스타가 집결 허브 역할을 하고 개인 비행기와 섬을 거치는 항로가 감시를 우회했고 결국 글로벌 공급망으로 연결됩니다. 베네수엘라와 콜롬비아 일부 지역에서는 금 생산량의 80%, 90%가 불법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그 물류망은 마약 카르텔 경로와 거의 겹치고 같은 길, 같은 연료, 같은 조직 전신들이 사용되고 있었습니다. 사헬과 서아프리카 네트워크도 존재하고 광산 지역에서 말리의 바마코, 부르키나파소의 와가두구, 니제르의 니아마이로 금이 이동했습니다. 고위 밀수업자들이 국가 간의 규제 차이를 이용해서 이익을 챙기고 항공과 육로를 통해서 집결된 금은 항공과 육로를 통해서 집결해요. 그 금은 아랍에미레이트나 북아프리카로 향한 겁니다. 이 과정은 난민 밀수와 다른 불법 상품 거래와도 겹쳐 있고 동아프리카 경로도 빠르게 커지고 있습니다. 콩고와 우간다에서 두바이로, 남수단, 케냐, 우간다에서 아랍에미레이트로, 수단에서 에티오피아, 에리트리아, 홍해 또는 차드 방향으로 움직인 겁니다. 특히 케냐는 새로운 중개 허브로 급부상하고 있고 2025년 초에만 42톤 이상의 금이 두바이로 이동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해상 화물 형태로 이동하는 대량 금속 원료는 또 다른 은닉 수단이 되고 있고 이 모든 흐름은 블랙버짓, 비밀 예산이죠. 정보기관 권력 구조와 연결되어 있습니다. 러시 같은 인물은 작전용 금 요청과 개인 자산 유출이 만나는 경계점에 있는 거죠. 블랙 프로그램은 원래부터 흔적을 남기지 않는 지급을 위해 실물 자산, 금 같은 걸 사용해 왔죠.
분쟁의 지역에 있는 금을 움직이는 네트워크와 영향력, 작전, 계약업체 리베이트, 감독을 피한 자금 흐름이 서로 겹치고 있는 겁니다. 카르텔, 군 조직, 비국가 세력들이 광산과 이동 경로를 장악하면서 스스로 유지되는 생태계를 만들어 왔던 거죠. 금은 무기 구매에 사용이 되고 충성심을 사고 정치적 보호막 역할까지 하죠. 주류 언론은 이것을 통제되지 않은 소규모 채굴 문제 정도로 그냥 보도하고 마는데, 하지만 실제 구조는 산업 규모의 밀수 시스템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국가와 연결된 보호 세력이 핵심 거점에 있었고, 정제소들은 사실상 세탁소 역할을 했고, 두바이와 스위스 같은 최종 시장은 그 금을 다시 세계 금융 시스템으로 흘려보내는 유동성 창구 역할을 하죠. 단속이 강화되면 흐름은 바로 다른 경로로 바뀌고, 비행 경로를 바꾸고, 새로운 국경 통로를 만들고, 새로운 중개 지점을 사용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져 왔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것이 단속이 강화되고 그러면은 이제 다른 경로를 또 사용해서 또 그대로 하던 일을 계속 한다는 거죠. 관료 조직이 대응하기도 전에 시스템은 이미 다음 움직임으로 넘어가 있고, 트럼프 대통령 시기에 감사와 조사 움직임은 이러한 자금 흐름을 강제로 드러내기 시작했다는 이야기입니다. 이 금의 흐름은 단순한 범죄 문제가 아니라 국가 내부를 약하게 하는 바이러스 같은 구조를 지탱하고 있습니다. 이 더 깊은 곳에서는 이 금의 이동 경로가 단독으로 존재하지 않고 에너지 통제, 대리전 자금, 국내 선동 자금과 서로 연결돼 있고, 러시 집 안에 있던 실물 금은 유일 눈에 보이는 꼬리일 뿐이지 실제 몸통은 국가 통제를 우회하는 병렬 경제 구조를 유지시키고 있었습니다. 그 구조를 무너뜨리면 단순히 몇 명 체포하는 것으로 끝나지 않죠. 금이 모이는 직결 허브, 비밀 활주로 네트워크, 원산지 재표기 시스템, 정제 과정의 불투명성을 동시에 막아야 한다는 식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결국 핵심이 뭐냐? 돈의 흐름을 따라가면 숨겨진 구조가 드러난다는 방향이죠. 실물 금은 여전히 세계 곳곳에서 가장 은밀한 거래 수단 중 하나로 사용되고 있고, 디지털 기록을 남기지 않고 움직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특히 분쟁 지역이나 제재 지역에서는 현금보다 금이 더 안정적인 가치 저장 수단처럼 취급되기 때문입니다. 그 과정에서 광산 노동 착취, 무장 세력 자금 공급, 정치 부패, 국제 밀수 네트워크가 하나의 생태계처럼 연결되고 있습니다. 현재 어떤 대응책도 이 지도를 완전히 바꾸지는 못하고 있고, 하지만 여러 방향에서 압박은 점점 강해지고 있고, 감사나 금융 추적, 국경 단속, 국제 조사, 내부 폭로 움직임들이 동시에 진행되고 있어서 약간의 지금 그런 변화들이 생겨나기 시작한 겁니다. 그리고 앞으로 더 그런 것을 조사를 해서 앞으로 금의 관계에서 이러한 이들의 딥스의 금의 이동 경로를 한 사건을 통해서 제가 잠깐 엿볼 수 있도록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이런 데이비드 러시라는 사람이 비자금 자금줄을 쓴다 하면서 금이 도난된 사건을 얘기하면서 여러분들에게 오늘 이 이야기를 말씀드렸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다른 얘기로 좀 넘어가겠습니다. 지난주에 미국에서 어떤 일이 있었냐면, 상원에서 세이브 아메리카 액트 법안이 부결됐죠. 그래서 그게 굉장히 실망적인 건데, 그 뒷이야기를 좀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뭐 여러 가지 내용이 있긴 하지만 간단히 말씀드리면, 이제 투표할 때 신분증을 제시해야 되는 그거를 법으로 명시하는 그런 법안이었어요. 물론 다른 내용도 있지만 주요 내용은 그거였습니다. 그럼 뭐 투표할 때 신분증 내보이는 거 그거 당연한 거죠. 근데 그게 안 되는 나라가 이 나라예요. 근데 그거를 모든 국민들이, 대부분의 국민들의 여론조사에 따르면 그거를 다 원하는데, 그거를 국민들의 소리를 듣지 않고 상원에서
이 라이노들을 비롯한 상원에서 그게 부결이 됐습니다. 그래서 기가 막힌 일이 벌어졌는데, 겉으로는 이제 반대하는 애들은 뭐 절차와 권리, 그러니까 사람들의 권리를 보호하는 차원에서 그거를 찬성을 하지 않았다.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그 뒤에 왜 존재하는 정치적인 이해관계와 권력의 구조를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여러 가지 말도 안 되는 일이 이제 지난주에 일어난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거를 뉴스를 들으셨을 텐데, 제가 그거를 좀 다시 좀 뒷이야기를 섞어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일이, 이 말도 안 되는 이런 일이, 이건 당연히 통과돼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이런 말도 안 되는 일이 지금 벌어졌습니다. 그래서 전국적으로 이제 시민권 증명과 사진이 들어간 신분증 확인을 의무화하렸던 거예요. 그게 세이브 아메리카 액트가. 근데 결국 벽에 부딪혔죠. 그래서 절차 표결 결과는 48대 50이고, 조정 절차를 진행하면서 필리버스터 장벽을 넘기 위해서는 60표가 필요합니다. 결국 노스캐롤라이나의 톰 틸러스, 아주 트럼프 반대자예요. 상원의원. 이게 공화당인데 이렇습니다. 또 공화당의 알래스카의 리사 머카우스키, 이 여자 항상 아주 반대하고 나오는 공화당이지만 반공화당인, 반 트럼프인 여자죠. 그 다음에 켄터키의 미치 머카넬, 그 다음에 메인주의 수잔 콜린스가 다 공화당임에도 불구하고 민주당과 함께 편을 들어서 그 반대표를 던지고 해당 조항은 폐기됐습니다. 여론조사에서 제가 아까 전반에서 말씀드린 대로 기본적으로 신원 확인의 제도에 대한 지지가 압도적으로 높게 나타났음에도 불구하고 현재 이렇게 그 말을 들어주지 않는, 국민의 목소리를 들어주지 않는 이런 상황입니다. 걔네들이 겉으로 반대하는 이유는 정상적인 절차 또는 유권자 권리를 박탈할 우려가 있다, 이러면서 반대를 한 거예요. 잠깐 다른 얘기를 하자면, 이제 지난 5일인가요? 제가 멤버 전용 방송을 올렸습니다. 그래서 아직 뭐 연락을 알림 설정을 하시면 연락이 갑니다. 근데 혹시 모르고 못 들으신 분을 위해서 멤버 전용 방송 올라갔으니까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좀 목소리가 잠겼는데 저는 건강합니다. 여러분들이 염려해 주신 덕분으로 잘 지내고 있습니다. 계속 할게요. 그래서 이제 뭐 유권자 권리를 박탈할 우려가 있다 하면서 이제 이 라이노들이 이게 반대를 한 건데, 그 밑바닥에는 기득권 보호와 후원자 네트워크, 그리고 현재 시스템을 그대로 돌아가게 하려는 구조적인 이해관계가 섞여 있는 겁니다. 왜 이 사람들은 이런 행동을 하는지 여러분 놀랄 사람은 없어요. 얘네들은 항상 이래 왔으니까. 그래서 이 상원 의원들은 투표 접근성이라는 이념에만 집착하는 말대로 그들이 내세우는 변명은 상관이 없는 거예요. 실제는 이들은 수십 년 동안 정치 시스템 안에서 살아남은 정치 운영자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선거의 투명성을 높이는 조치는 그들이 권력을 유지하는 데에 그 회색 지대가 있는데, 그거를 위협하기 때문에 걔네들이 반대를 한 거예요. 조금 아까 말한 네 사람을 대표로 하는 라이노들과 뭐 민주당은 말할 것도 없죠, 여기서. 그래서 좀 더 자세히 말씀을 드리면, 미치 메카넬은 이제 켄터키주의 아주 할아버지, 오래된 상원, 수십 년 동안 상원 의원을 하죠. 그래서 뭐 발표하라고 나오면 뭐 말도 못하고 그냥 멍하니 서 있고, 완전히 지금 건강 상태와 정신 상태가 완전히 제가 보기엔 정상이 아닌데, 그래도 상원 의원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다음번에는 다시 안 나온다 그러죠. 수십 년 아주 붙박입니다. 그래서 그 미치 메카넬 얘기를 좀 하자면, 그 사람 자체가 제도권이에요.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수십 년 동안
상원의 권력 기계 최상단에 있었고 예측 가능한 투표들과 경합주에서의 법적 회색지대에 의존하는 동맹 관계를 구축해 온 사람입니다. 제가 전반부에 조금 녹음이 깨끗하게 안 들어갔을 수도 있어요. 지금 제가 틀어보니까 괜찮긴 한데 혹시라도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다. 제가 듣기는 괜찮은데 여러분들이 들릴 때 혹시 작게 들리지 않나 하는 우려가 좀 있습니다. 말씀드리고 좀 작게 들리면 볼륨을 높여서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하던 얘기를 계속하면 그래서 신원 확인을 강화하면 양 당이 우편 투표와 부재자 투표를 이용해 표를 모으고 선거가 끝난 뒤에 규정을 둘러싸고 싸우는 구조가 흔들리게 됩니다. 그의 네트워크는 미치 맥카날 얘기예요. 켄터키의 후원자 집단과 전국 정당 조직으로 연결돼 있습니다. 이들은 통제된 혼란 상태에서 이익을 얻는 사람들이에요. 느슨한 유권자 등록 창구는 PAC, Political Action Committee의 약자고 정치위원회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정치위원회와 501C 조직을 통해 영향력을 세탁하기 쉽게 만든 겁니다. 겉으로 드러나지 않는 501C 조직은 이제 비영리 단체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겉으로 드러나지 않는 부분은 따로 있습니다. 뭐냐? 메카날 시대의 지도부는 양당의 정치 운영자들이 공식적인 종이 기록 없이 선거 결과의 차이를 관리할 수 있는 유연성을 유지해 왔기 때문입니다. 유권자 신분증 제도는 데이터를 더 깨끗하게 만드는데 그렇게 되면 박빙 선거에서 책임을 회피할 수 있는 여지가 사라지기 때문입니다. 그 다음에 수잔 콜린스 메인주의 상원의원과 알래스카의 상원의원인 리사 머카스키 얘기를 좀 하겠습니다. 이들은 민주당 성향이 강하거나 경합지역인 주에서 활동하는 이른바 중도파의 중심 인물이에요. 그래서 수잔 콜린스 이 여자는 메인주에서 활동하고 머카우스키는 알래스카에서 상원이라 그랬죠. 이들은 무소속 또는 진보 성향 유권자 그리고 원주민과 농촌 인구가 상대적으로 느슨한 검증 절차를 통해 정치적으로 동원되는 환경 속에서 활동을 하고 있는 상원 의원들입니다. 두 사람의 사무실은 오랫동안 문화적 갈등과 정치적 갈등 사이를 오가며 재선되는 방식을 계속해서 유지해 왔던 여자들이에요. 그래서 또 더 어두운 면도 많은데 주민 지원 업무는 이민 옹호 네트워크와 비영리 조직 통로와 연결되어 있습니다. 이 단체들은 사람과 서류를 국경을 넘어 이동시키는 역할을 하고 엄격한 시민권 증명 제도는 독점 흐름이 정착하는 공간을 굉장히 어렵게 만듭니다. 한마디로 시민권 가진 사람만 그 아이디를 보여주면서 투표하게 하는 거는 이들 그동안 느슨하게 돼 있던 시스템을 이용하던 애들이 이제 더 이상 할 수 없게 되기 때문에 이렇게 세이브 아메리카 액트의 반대표를 던진 겁니다. 이게 미국이 그동안 이런 사진이 들어있는 아이디를 보여주는 것이 없이 시민권자가 인 것을 증명하는 거 없이 투표를 그동안 하게 했다는 것 자체가 틀려먹은 겁니다, 여러분. 그죠? 말이 됩니까? 계속해서 얘기를 하자면 그래서 그 흐름은 농업이나 서비스업, 시민단체 같은 지역경제와 후원자 기반을 떠받치고 있습니다. 그러면 워싱턴에서는 또 한 가지 말씀을 드리면 보통 녹음 테이프 한 장이 존재하는 게 아닙니다. 협박을 하기 위해서 말입니다. 과거의 거래 기록, 가족 사업의 관계, 숨겨진 인맥 같은 자료들이 파일 형태로 존재하고 있고 그것이 누군가 너무 강하게 시스템을 흔들 경우 그런 자료들이 세상 밖으로 나올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미 이런 얘기는 이미 대부분
여러분들이 대부분 알고 있는 얘기고, 그런 거를 통해서 협박을 하고 협박을 당하고 그런 협박 시스템이 워싱턴 DC 내에서 오랫동안 존재해 왔습니다. 그 노스캐롤라이나의 상원 의원인 탐 틸리스 얘기를 좀 잠깐 하면, 그 사람은 노스캐롤라이나 정치의 실무형 운영자다 이렇게 아시면 됩니다. 주의회 의장 시절에는 유권자 신분증 법안을 통과시켰지만 연방 차원의 확대에는 반대하고 있습니다. 이게 앞뒤가 안 맞죠. 노스캐롤라이나 주에서는 그거를 신분증 법안을 통과시키고 연방정부에서 하는 거는 반대하고 있는 거예요. 겉으로 내세우는 이유는 시간 낭비와 정상 절차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 뒤에는 다른 계산이 있습니다. 노스캐롤라이나는 정치적으로 팽팽한 경합주예요. 퍼플 스테이트, 블루도 아니고 레드도 아니고, 블루 레드 합치면 보라색이니까 퍼플 스테이트라 그러고 경합주다 이런 말도 씁니다. 그래서 노스캐롤라이나는 도시와 교외 지역의 투표 참여 모델에 매우 민감하고 확인되지 않은 정보에 따르면 연구 삼각지대와 해안지대, 연구 삼각지대는 이제 리서치 트라이앵글이라 그러는데 더럼하고 랄리 그 큰 도시죠. 그게 이렇게 나란히 붙어 있으면서 거기를 리서치 트라이앵글 지역이에요. 저도 여러 번 가봤는데 그 연구 삼각지대와 해안 지역의 부동산 개발 네트워크와 연결된 이해관계가 존재하는 겁니다. 그 분야는 주택담보대출 사업과 계약업체 네트워크가 연결이 돼 있고 일부는 불법 체류 노동력에서 흘러오는 현금 흐름과도 연결돼 있다는 얘기가 나옵니다. 엄격한 신원 확인 제도는 지역 기록의 불일치를 드러낼 위험이 있고 그렇게 되면 부동산 보유 현황과 선거자금 흐름에 대한 감사가 연쇄적으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탐 틸러스가 노스캐롤라이나 상원 의원이 그 세이브 아메리카 액트 통과를 반대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진짜 금기시되는 수층은 단순한 협박 파일 몇 개가 아니라는 거예요. 어두운 이면과의 연결과 인신 땡땡, 자금 세탁, 그리고 특수 이익의 집단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면 그런 협박 파일 몇 개가 아니라 그런 것도 의회 곳곳에 존재한다는 얘기가 나오고 비행 기록이라든가 그 앱스 땡땡에 가지고 있던 방문 기록, 후원자들이 자금을 댄 비공개 휴양 모임 같은 것들이 이제 그런 협박 자료 아래 파일에 들어 있습니다. 하지만 진짜 핵심은 통합된 하나의 경제 구조인데 느슨한 선거제도는 영향력이라든가 돈, 사람을 더 쉽게 움직일 수 있게 만들고 농업 대기업 로비 단체, 서비스 산업 정치자금 단체, 이민 옹호 조직들은 장벽을 낮게 유지하는 정치인들에게 돈을 몰아서 쏟아 부어 줍니다. 이 구조는 회색지대에 아주 그 통로와 연결이 되고 그 통로는 FBI가 단속해온 낮은 수준의 밀수 조직과 착취 조직들과도 일부 겹칩니다. 호텔과 모텔 네트워크, 농업 노동 캠프 등이 그 사례로 거론이 되는데 더 높은 단계로 올라가면 이야기는 더 복잡해지고 느슨한 검증 제도에 자금을 지원하는 후원 네트워크는 엔터테인먼트와 금융 분야의 연결 지점과도 다 있습니다. 그 안에는 각종 중개 수수료와 비밀 유지 계약 구조가 더 큰 사업들을 보호하는 역할을 합니다. 명령을 내리는 하나의 거대한 조직이 존재하는 것이 아니고 대신 서로 공생하는 구조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상원 의원들은 각 주의 그림자 경제에 도움이 되는 모호성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일부러 그런 거죠.
그 대가로 선거 자금은 계속 채워지고 선거 자금을 계속 받아야 그들이 계속 당선이 되죠, 여러분. 그러니까 정치인들은 선거 자금에 아주 목숨을 걸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대가로 선거 자금은 계속 들어오고 상대 진영이 들고 있는 폭로 자료도 조용히 묻힙니다. 계약업체 내부 유출 자료와 탈퇴자들의 증언이라고 알려진 자료들에서는 일부 의원실이 문제를 눈감아주는 압력 완충장치 역할을 한다는 이야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공개적으로 여러분들이 이거를 사람들에게 발표는 못하죠. 그렇지만 반복적으로 등장하는 패턴이 있는데, 이를테면 과거 선거자금 모금 책들이 문서 위조 조직과 간접적으로 연결된 단체들과 계속 접촉했다고 합니다. 그러면 왜 전국 미국 국민의 80%가 아이디 사진이 들어있는 아이디 시민권자 소유자가 투표할 때에 그 아이디를 보여주고 투표를 할 수 있게 하자. 시민권자만이 그러한 것이 전 미국의 80% 정도 이상 지지를 받고, 특히 민주당도 그거를 지지해요. 70% 정도. 그런데 그런 지지를 받는 이런 법안이 왜 상원에서 사라지는가 하는 얘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이 상원은 현재의 체제를 보호해야 됩니다. 제가 아까 지금까지 말한 거와 맥락이 같죠. 그래서 그 체제는 금융구조, 인구구조, 영향력 구조를 빛 가운데로 나오는 것을 원하지 않아요. 트럼프 대통령의 방식은 이런 반대자들을 의도적으로 드러내는 건데, 시간이 지나면서 이들은 말보다 행동으로 평가받는 사례가 되겠죠. 그래서 시스템이 원래 이렇게 설계가 됐고, 이 딥스가 만든 오랫동안 일부러 그렇게 자기네들이 국민은 생각하지 않고 본인들의 이익을 추구하면서 이 시스템 자체가 오랫동안 지속되는 그런 것이 구조적으로 시스템 자체가 그렇기 때문에 거기서 이 세이브 아메리카 액트가 지금 역시 라이노들이 있는 이런 상원에서 역시 벽에 부딪힌 겁니다. 그래서 이 시스템 자체가 원래 이런 마찰을 만들도록 설계돼 있고, 그 협박하는 그러한 시스템은 윤활유 역할을 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진짜 엔진은 뭐냐? 돈이에요, 돈. 그리고 재선이 되느냐 안 되느냐에 그 계산이 그 안에 엔진 중에 하나입니다. 근데 재선이 되려면 정치 자금이 모아지고 선거 자금이 모아져야 되기 때문에 그 재선이 돈하고 직결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영역에 스며 있는 분리된 부패 구조죠. 그 구조는 국경을 넘는 인구 이동부터 워싱턴 부동산 포트폴리오까지 모든 것이 연결돼 있고, 그 소용돌이 안에서는 누구도 완전히 깨끗한 손을 유지하기가 어렵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내부 고발자들 얘기를 좀 하면, 피러 슈바이처의 저서들, 뭐 엑스톨션이라든가 뭐 다르크마니 이런 거와 관련된 조사들은 정치인들이 후원자들의 압력을 통해 영향력을 주고받는 구조를 설명을 잘 하고 있습니다. 피러 슈바이처가 쓴 책입니다. 저도 이 책을 뭐 완전히 다 읽진 않고 좀 들여다봤는데 아주 잘 썼어요. 그리고 유연한 시스템을 보호하지 않으면 후원금이 끊기거나 예비 선거 도전을 받을 수 있는 압박이 항상 존재하기 때문에 이 의원들은 여기에 촉각을 세우고 있는 겁니다. 잘못하면 재선이 안 되니까 후원금이 끊기고, 그러기 때문에 뭐 또 예비 선거 프라이머리 할 때에 그러한 저쪽 애들 말 잘 듣는 애들가 나와서 자기를 뭐 예비 선거에서 떨어뜨리고, 이런 불안감이 항상 조성이 되기 때문에 그러는 겁니다. 제인 메이어의 달크마니는 거대한 자산과 네트워크가 어떻게 정책
정체 상태를 만들어내는 정체 상태를 만들어내는지 추적을 하는 책인데 제인 메이어의 달크만이라는 책도 같은 내용을 다룬 책입니다. 저는 뭐 이거는 얘기는 들어봤고 읽지는 않았는데 뭐 관심 있으신 분은 아까 말한 피터 스와이츠의 책이 그 엑스토션 그런 책은 읽어볼 만합니다. 그리고 그래서 이것은 뭐 비밀 의식이나 초자연적인 얘기가 아니고 후원자들이 노동시장 유연성과 규제의 빈틈, 선거 데이터의 이점을 원하고 그 대가로 정치 자금을 제공하는 순수한 거래의 방식이며 권력입니다. 또 위트니 웹의 One Nation Under Blackmail이라는 그런 책도 있는데 블랙메일은 협박이라는 고 번역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게 1권도 있고 2권도 있는데 정치권과 정보기관 사이에 존재하는 역사적인 연결 구조를 잘 다루고 있습니다. 위트니 웹은 그 유튜브를 그 인터뷰에도 나와서 많이 인터뷰도 하고 그러는데 위트니 웹이 하는 말 중에 많은 것들이 사실이 아닌 얘기도 하는 편입니다. 이 여자가 젊은 애예요. 그래서 그 사람 얘기를 내가 과거 방송에서 얘기한 적이 있고 또 맞는 것도 있어요. 근데 워낙 딥스를 굉장히 그들의 정체를 드러내는 얘기를 하니까 사람들이 좀 열광하면서 그녀가 하는 말이 뭐 다 사실인 것처럼 받아들이는 경우도 있다 그래요. 근데 뭐 아닌 경우도 많죠. 그런 거를 말씀을 드리고 이제 제 방송을 들으면서 이제 찾아보고 그러시는 분들 위해서 제가 죄송합니다.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금전적인 문제나 어떤 성적인 문제, 그리고 각종 약점을 이용한 자료들이 엘리트 네트워크 안에서 돌아다니면서 그 말 잘 듣게 어떤 순종해라 하는 그런 걸 강요하는 구조를 자세히 다루고 있습니다. 그 위트니 웹 책이. 그래서 그 공개 해제된 문서들과 피해자 주변 인물들의 증언을 바탕으로 하고 그다음에 정보기관과 연결된 작전들이 과거의 협박을 이용해서 국경 정책이라든가 보더 팔러시죠. 이 보더 그다음에 노동정책, 금융정책의 연속성을 유지했다고 이제 그 책은 잘 설명을 하고 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특정 부분에서는 2차 세계대전 이후에 연속성 프로그램 이야기도 하고 그런 어떤 성적인 약점과 금전적인 얽힘을 통해서 특정 인물들을 장기간 묶어두는 그리고 그들의 말을 잘 듣게 하는 그런 시스템으로 만들었다. 아까 조금 아까 한 얘기와 맥락이 같습니다. 그리고 그런 구조가 엄격한 신분증 제도 같은 개혁을 막는 데 도움이 됐다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왜냐하면 그런 개혁이 각종 그 잘못된 부조리를 드러내기 때문에 그들은 그러한 투명성과 그러한 그 시민권자가 아이디를 보여주고 투표를 하게 한다 이런 거는 원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그다음에 제가 과거에도 이 방송에서 이 책에 대해서 언급한 적이 있는데 일루미나티의 혈통 뭐 이렇게 번역할 수 있나요? 그래서 블러드 라인스 오브 일루미나티 이런 책을 쓴 프리츠 스프링마이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 책을 저도 읽었는데 거기에 이제 그 13개의 그 혈통이 가문 이야기가 자세하게 나옵니다. 되게 두꺼운 책이에요. 제가 옛날에 수십 년 됐네요, 그새. 이 딥스의 정체를 이제 제가 알고 제가 이제 토끼굴로 들어갔다 그랬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찾고 찾으니까 그럴 시절에 제가 읽었던 책 중에 하나입니다. 프리츠 스프링마이어 책. 그래서 그 얘기가 이제 그런 책에서도 뭐라고 썼냐면 세대를 이어 내려오는 네트워크가 영향력을 이제 계속 행사하고 내려왔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그 MK 얼트라 얘기도 했고 그러한 의식이나 트라우마 같은 걸 사용해서
그 영향력을 계속 유지한다라는 내용이 거기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정치권과 연예계, 엔터테인먼트 인더스트리죠. 그래서 연예 산업, 연예계가 약점을 확보하는 그러한 동일한 그런 수단을 사용해서 그런 걸 서로 공유도 하고 그랬다는 얘기도 있고 매우 충격적인 내용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딥스가 주로 하던 사업들 그 얘기를 아시죠? 무슨 얘기인지. 그들은 불법 사업을 여러 가지를 했습니다. 그런 거에 사업을 해서 물론 돈도 만들고 그 사람을 서로 그러한 약점을 잡아서 서로 묶어놓고 계속 그들에게 순응하게 하고 이러한 시스템으로 관리됐다는 얘기가 이제 그 책에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탈퇴자, 거기서 이제 있다가, 딥스에 있다가 이제 나온 사람들의 증언이라든가 또 생존자들의 패턴을 하나로 모아서 이제 자세한 설명을 하고, 이 대중에게 알려진 정치인들은 그 구조 안에서 살아가고 있는 거죠. 한번 거기 들어가면 그들에게 돈과 명예는 주어지는 대신에 말할 수 없는 그런 또 나름대로 그들의 힘든 삶이 시작되고 연속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누군가가 개혁을 하려고 그러나 뭐 빠져나라고 하면 네트워크 전체가 노출될 위험이 있기 때문에 철저히 그것을 막고 있죠. 그래서 딥스들의 그런 네트워크는 인신땡땡과 연결된 물류 체계, 해외 자금 세탁 구조, 부동산을 통한 자금 이동과 그리고 심리적 통제를 위해서 어떤 의식적인 상징 세계와 아주 교묘하게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 세이브 아메리카 액트 그게 부결되면서 좀 개인적으로도 저도 그거를 통과되기를 간절히 바랬는데 그래서 잔뚠 얘기도 하고 그 잔뚠이 이제 그 미치 메카넬이 세워놓은 그 하나의 이제 꼬붕이죠, 꼬붕. 그래서 그 굉장히 제가 지금 이 소식이 별로 안 좋은 소식인데 저는 이제 여기서 트럼프 대통령이나 이제 힘모자들의 어떤 매직이 있나 그런 이거는 이렇게 되는 걸 뻔히 알 텐데 그러면 이렇게 된 다음에는 영어로 말하면 then what 그 다음에 뭐 어쩌라고 어떻게 되는 거야 이런 거죠. 그래서 그런 것을 좀 기다리면서 기대도 해 봅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에게 이런 소식을 좀 알려드려야 되겠기에 오늘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다음에 좀 다른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이번에 이게 좀 소식이 좀 전혀 예상치 않은 소식인데, 그 털시 게볼드, DNI 국장이었죠. 국가정보국. 근데 6월 말까지, 이제, 그, 하고, 이제 그만둔다고 그렇게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무슨 재밌는 소식이 나왔냐면 이 그녀가 다음이나 이제 그 다음 요 다음 아니면 그 다음에 2028년, 2032년 이렇게 되겠죠. 그때에 대통령 출마를 한다 그래요. 그래서 대통령에 출마를 하고 오르게 될 가능성도 있다. 그래서 그것이 털스 게버드가 미국 대통령으로 등장하는 방향으로 지금 가고 있다. 뭐 이런 소식이 나오는데 이게 지금 굉장히 좀 unexpected, 전혀 예상치 못한 뉴스예요. 그래서 좀 재밌기도 하고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군과 그러면 이게 도대체 왜 이런 소식이 나오느냐? 밀리타리하고 과학자들을 연결하는 이른바 제네시스 작전 이과 연결되는 이야기라고 합니다. 제가 몇 달 전에 작년 12월 달이었던 것 같아요. 그때에 그 제네시스 미션이라는 거에 대해서 자세하게 그 방송을 그 제목을 붙이고 방송을 여러분들한테 해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와 이제 관련이 있다는 거예요. 이 털스 게버드가. 그래서 이 제네시스 임무는 매우 큰 규모의 프로젝트고 사실은 기술과 깊이 관련돼 있다는 얘기를 해드렸고 또 기술 이야기가 이제 굉장히 큰 주제인데 사람들의 상식을 완전히 뒤흔들 수 있는 내용이죠. 그래서 그런 얘기가 좀 있어서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그 미국에 있는 매우 그 실제 과학자들 굉장히 실력 있는 과학자들을 에 대한 얘기인데 그 과학자 중에 스트링 띠오리라고 있어요. 스트링은 끈, 뭐 끈, 이런 끈이라는 소리고, 이론은 이제 띠오리는 이론이죠. 그래서 뭐 굳이 번역을 한다면 끈 이론, 스트링 띠오리예요, 영어로. 그것에 대해서 이제 지금 과학자들이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고 양자 물리학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그러한 이야기가 요즘 나오면서 이제 요즘 마스터라고 부르는 그러한 띠어리, 그러한 과학자들이 그런 것을 설명하면서 여러 가지 제가 말씀드렸죠. 빛의 속도를 뛰어넘어서 다른 차원이나 그런 다른 자유롭게 이동할 수 있다, 있을 수 있다. 기술을, 이 테크놀로지를 이용해서 그래서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 말씀을 드렸죠. 그런데 그런 기술 이야기도 지금 잠깐 여기 있어서 그런 개념이 끈 이론 개념이 이제 많은 사람들이 이런 개념을 믿지를 못하죠. 그리고 그것이 뭐 사실 존재하느냐. 그러니까 기술 얘기를 제가 많이 테크놀로지 얘기를 많이 드리는데 사실 이게 믿겨지지 않는 얘기잖아요. 그리고 제가 뭐 그래핀 얘기도 하면서 그런 거를 이용해서 이제 소위 말하는 슈퍼 솔저가 탄생하고 그러한 것을 이용해서 이제 반중력이라든가 이제 뭐 시간 시간과 차원 간의 이동이라든가 뭐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믿겨지지 않는 이야기들인데 그러니까 뭐 또 다른 얘기는 이제 생명체와 식물, 태양, 우주 전체 여러 차원 속에 존재하는 어떤 에너지가 이제 신성한 그 신성한 신성 에너지라고 이제 말을 하는 거죠. 그래서 무한한 근원이 있고 이제 하나님이 모든 것을 알고 있으면 그런 것이 여러 가지가 이제 우리가 어떤 정해진 운명처럼 살아가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주신 자유의지라는 게 개념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뭐 중언부언하는 것처럼 들릴 수도 있으나 우리가 사실은 영적인 삶을 살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고 신을 믿을 수도 있고 또 무신론자일 수도 있고 그런데 어떤 선택을 하든지 그것은 여러분들의 그 자유의지에 달린 거고 그 자유의지로 어떤 선택을 하든지 간에 그것은 따르는 컨시퀀스 결과는 존재한다는 거죠. 그래서 그 하나님이 하나님 자신이 라이처스 하시죠. 그래서 그 라이처스 하신 그걸 하나님의 이제 성 그 성정이라 그럴까요? 그 애트리뷰시라 그래요, 영어로. 그래서 하나님은 홀리하고 라이처스하고 이제 그런 분이신데 여러 가지 애트리뷰시 많은데 하나님의 그 라이처스니스 그거를 가지시고 있기 때문에 우리 인간을 하나님의 로봇으로 못 만들으셔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너가 선택할 수 있는 권리를 주고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자유의지를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인간에게 너 내가 말하는 대로 무조건 이렇게 해 이렇게 하신 게 아니란 말이죠. 그래서 그 자유의지를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아담과 하와가 처음에 그 만든 인간인데
그 자유의지를 줬는데 그 자유의지를 자기네들이 가지고 선택을 했는데 그 선택의 결과가 죄가 들어오는 거였죠. 그러니까 그 얘기를 지금 하는 이유는 우리가 자유의지를 지금 뭐 성경 얘기를 다 하고자 함이 아니라 그 자유의지를 사용했는데 그 자유의지가 이제 선택을 한 결과가 죄가 들어오는 결과를 낳게 된 거죠. 왜냐하면 그 사탄이 너가 이 선악과를 따먹으면 하나님이 그거 금기하셨잖아요. 그런데 금기한 거를 이제 깨트린 거죠. 그리고 선악과를 따먹으면 거기에 뭐라 그러냐면 사탄이 너가 이거를 보면 내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과 같이 되리라 이랬단 말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은 영어로 크리에이터고 아담과 하와는 크리처예요. 사탄도 떨어진 천사니까 크리처. 창조물이란 말이에요. 근데 창조물이 창조주와 같이 동급에 쓰겠다는 거 아닙니까? 내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과 같이 되리라 뭐 이런 거니까 그 말이 안 되죠. 여러분들 자식들이 있는데 자식들이 아버지 엄마 급으로 쓰겠다는 게 말이 안 되죠. 그러니까 그러한 일로 해서 하나님 선택의 한 결과 죄가 들어왔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 죄를 사람은 해결하지 못해요. 그래서 그 죄를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결국은 본인이 하나님이신 분이 인간의 폼으로 오신 분이 예수님이고 사람의 죄를 해결하기 위해서 결국 그거를 사해주기 위해서 또 인간이 되셔서 예수님이 내려오셔서 사람의 폼으로 인간의 죄를 사해 주시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이신 그분이 예수님이 되셔서 인간의 우리의 죄를 사하러 오셨구나. 그리고 그걸 믿으면 나는 그 죄를 딱 다 면제받고 그래서 그것을 하나님과 나 사이에 통로가 다시 열리고 예수님이 중간에 다리가 되니까 다시 통로가 열리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축복을 받으면서 내 죄 사함을 받았으니 그것을 구원을 받았다 이러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아까 하던 얘기 좀 빠진 거 하나 있는데 그게 뭐냐면 하나님이 그러면 이제 너가 그 선악과를 따 먹으면 정령 죽으리라 이러셨단 말이에요. 그럼 정령 죽으리라 그랬는데 아담과 하와 정령 죽지 않았죠. 육체적으로는 살았어 오래 살다가 죽었어요. 그런데 거기서 정령 죽으리라는 거는 그 하나님과 교통하던 그 영이 끊어져 버린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그것을 죽으리라 하는 그 말은 그 뜻이고 근데 하나님이 그때에 예를 들면 선악과를 따먹었어요. 그래서 얘네들 또 내가 한 대로 말을 안 들었네. 어떡하지? 나 이거를 아이고 내가 쟤네들을 내 자식인데 저거 어찌할꼬 그냥 아이고 없었던 일로 해 없었던 일로 해 됐어 그냥 내가 이번 한 번만 봐줄게 이게 안 되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결국은 인간의 죄를 해결하기 위해서 결국은 또 하나님이 또 작동을 하셔서 또 오신 분이 예수님이다 이 말입니다. 제가 왜 갑자기 이렇게 인텔리게 하다가 왜 갑자기 복음으로 들어갔느냐 하면 그 아까 말한 제가 자유의지 얘기하다가 이제 여기까지 나갔는데 뭐 이번이 이게 이왕 말이 나왔으니 좋은 기회 같아서 또 오랜만에 여러분들에게 복음을 그냥 이렇게 두서없이 설명을 했습니다. 사실은 저는 뭐 여러분들 중에 예수님 안 믿으시는데 인텔 들으러 들어오신 분이 많으세요. 뭐 다 예수님 믿는 분이 많이 글쎄 주류를 이룬다고는 보지만 그래서 제가 이게 뭐 원고다가 있는 것도 아니고 다 이렇게 뭐 곁길로 나간다 하는 말은 전부 애드립입니다. 뭐 여기 원고에 없어요 이런 거. 인텔만 적어놓고 그냥 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중요한 부분에 가서 연관되는 일이 생각이 나면 이제 곁길로 나갔다가 들어가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그 아까 말한 그 지금 그
말할 수 없는 테크놀로지를 지금 설명을 드렸잖아요. 마지막 말이 이게 뭐 도대체 들어보면 이게 사실이 이렇게 될 수 있을까 하는 믿겨지지 않는 테크놀로지 얘기를 제가 많이 합니다, 방송에서. 그런데 그 테크놀로지가 제가 지난번에 방송에서 말씀드렸잖아요. 그런 거를 사용하고 인간들이 사용하게 되면 거의 뭐 이제 옛날에 무드셀라처럼 뭐 그렇게 뭐 오래 사는 삶이 될 수도 있는 거고 뭐 요즘 그런 얘기들이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데 그러한 테크놀로지가 하나님의 창조주인 하나님을 흉내낸다 이런 말을 제가 했습니다. 지난 방송에서. 그래서 지금 그런 테크놀로지 6,000개가 지금 우리에게 앞으로 뭐 서서히 펼쳐지겠죠. 뭐 한꺼번에 6,000개를 다 주지는 않지만 트럼프 대통령이 말하는 골든 에이지라는 게 이제 그러한 테크놀로지 믿겨지지도 않는데 우리의 삶을 완전히 바꿔놓는 판도를 바꿔놓는 그러한 테크놀로지들이 소개되면 우리가 지금 살아가는 삶이 지금처럼 사는 게 아니고 전혀 다른 삶의 형태로 살아가는 모양이 많이 바뀔 거란 얘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조금 연관이 있어서 연장선상에서 갑자기 그 자유의지를 얘기하다가 복음 얘기를 좀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뭐 금 얘기를 좀 했죠. 금 밀수 네트워크라든가 이제 CIA의 그 금을 유출한 그 러시 얘기도 하고 뭐 금에 관한 얘기를 좀 했고요. 그 다음에 세이브 아메리카 액트가 상원에서 부결되면서 이제 있는 여러 가지 그 뒷얘기를 좀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긴 시간 들으시느라고 고생들 하셨고 좀 잘라서 뭐 나눠서 들으시면 될 거고 이게 그 여러분들이 그 라나 방송을 후원해 주셔서 이 감사를 드립니다. 멤버를 좀 여러분들이 가입해 주시면 감사하겠고 그 다음에 그 제리라든가 뭐 카카오뱅크로 또 슈퍼땡스로 후원해 주시는 분들 감사드리고 보내주시면 나나방송에 큰 도움이 되겠습니다. 또 구독 눌러주시고 좋아요 알림 설정 하시고 제가 앞서서 말씀드린 대로 5일날인가 멤버 조정 방송이 올라갔는데 매우 흥미있는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 니콜라 테슬라 얘기와 에드워드 스노든 얘기 등등 많이 했으니까 여러분들 들으시고 굉장히 재미가 있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감사드리고 오늘은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라나였습니다.